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빌라촌의 작은 집에서 이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설친 잠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들 호준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엔 일말의 설렘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것은 결혼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삶은 오로지 아들 호준만을 위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작은 강북 빌라 한 채를 겨우 마련했지만 남편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녀의 세상은 더욱 호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아들 학원비, 유학자금, 결혼자금까지 쌈짓돈을 탈탈 털어보탰습니다. 며느리 미영에게는 전 재산에 가까운 5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망설임 없이 건넸고 손주들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평생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고 투박해진 손마디는 그 세월의 고된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금자 할머니는 갈비찜에 들어갈 갈비를 최고로 좋은 것으로 골라 밤늦도록 양념에 재웠습니다. 손주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나물을 무치며 지난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아끼던 연두색 보자기에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싸는데 그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오랜 정성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다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갈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샀던 아산토지 서류였습니다. 쓸데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하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호준의 아파트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문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 같은 살가움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미영의 친정 부모님이 소파에 기대어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보다 3살이나 어린 미영의 아버지는 일어서는 신용조차 없이 손만 까딱 흔들었고 금자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시선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니 미영의 어머니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들을 썰고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가져온 나물을 내밀자 미영은 냉장고를 가리키며 네. 근데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비싼 배달 음식과 포장된 반찬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까치발을 들고 자신이 가져온 나물들을 맨 위 구석에 겨우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처럼 구석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호주는 뒤늦게 금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미영의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형식적인 배려로 쉬라고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속에서 금자 할머니는 자신만 빠져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그녀의 자리는 식탁의 가장 끝자리였습니다. 상석에는 미영의 아버지가 앉았고 모두의 대화는 금자 할머니를 비껴갔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음식은 마치 모래알처럼 까슬거렸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미영은
식기세척기가 다 해요. 편하게 쉬세요. 라며 그녀의 손길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그녀는 맨 끝에 섰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미영은 심지어 어머니, 거실 좀 치워줄래요? 라며 이미 깨끗한 거실을 닦으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오후 4시쯤 자신이 가져온 갈비를 꺼내 맛보며 중얼거렸을 때 미영의 어머니가 다가와 갈비 용기를 가져가며 짠 게 몸에 안 좋아요.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은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저녁 7시 차를 마실 시간이 되자 미영은 평소보다 가까이 앉으며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북에 있는 빌라 말이에요. 이제 호준 씨 명의로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미영의 말에 금자 할머니의 귀가 멍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강북 빌라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내 집을 왜? 금자 할머니가 웃으며 되물었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들 호준는 시선을 피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전세금과 학원비까지 다 줬는데 집까지 내놓으라 하느냐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고 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그 전에 집은 정리하셔야죠. 가슴을 찌르는 말에 금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호준이 일어났지만 어머니 편이 아닌 엄마, 지금 사돈 앞에서 왜 이러세요? 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지.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그녀는 자신이 쏟아부은 모든 헌신을 나열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다 당연했니? 이제 쓸모없으니까 요양원 보내고 집이나 챙겠다는 거야? 미영은 얼굴을 붉히며 그럼 나가세요. 당장.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억지로 돌아보고 싶은 것을 참으며 문을 열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서 손을 내려다보니 작은 숟가락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방도 외투도 모두 안에 두고 나온 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늙고 초라한 버림받은 할머니였습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섰지만 차가 끊긴 늦은 밤 그녀는 텅 빈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아들 호준의 부재중 전화 5통과 미영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영의 마지막 문자는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였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끄고 작은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막막함 속에서도 집에 두고 온 가방 속 남편이 남긴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직 나한테 내 것이 남아있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금자 할머니의 뺨을 스쳤습니다. 찜질방 매트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짐 한 단어로 정리된 모멸감을 곱씹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비참하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찜질방 공용 충전기로 휴대폰을 켠 뒤 수십 통 와 있는 아들 호준의 전화 중 망설임 끝에 한 통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대체 어디세요? 호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너희들은 오지 마. 너희들은 오지 마. 문 앞에 그냥 내놓고 가. 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 그녀는 아파트 현관 문고리에 걸려 있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겨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강북 빌라에 들어서니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감정을 다잡고 가방 깊숙한 곳에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노후 자금이라며 어렵게 장만했던 충청남도 아산의 1,000평 토지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동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자신의 명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의 존재는 아들 부부가 모르는 유일한 비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남편과 오랜 인연이 있던 동네 만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만수 아저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미소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금자 씨, 혹시 뉴스 보셨어요? 남편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이 땅이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지역의 핵심 부지예요. 만수 아저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당 시세가 400만 원은 넘어섰어요. 1000평이니까 어휴 40억 원이 넘어요. 40억 원. 8천만 원에 샀던 땅이 40억 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금자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만수 아저씨는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충고했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도 변하는 법입니다. 절대 소문내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셔야 합니다. 40억 원. 그 돈은 자식들에게 버려진 그녀의 존엄을 되찾아줄 무기였습니다. 찜질방에 쫓겨난 그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아들 부부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미영은 매일 전화해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고 호주는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영이한테 휘둘려서 너무 불효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그녀가 빌라를 매각할까봐 혹은 아직 모르는 다른 재산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빌라를 판다는 말은 꺼내지 않은 채 모든 통화와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준 영양제 박스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한 엄마가 아니라 나 이금자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어. 그녀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재산 분쟁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이 거대한 재산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 변호사 유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님, 제가 40억 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들에게 숨겨서 팔고 싶습니다. 라고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심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유진 변호사를 만난 다음 날부터 금자 할머니의 삶은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아들 부부가 재산을 알게 되면 유류분이나 사회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며 신속한 처분을 경고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토지 매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강북 빌라마저 급매로 내놓아 현금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감시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말투는 상냥했지만 숨길 수 없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외출 후 돌아올 때마다 미영의 고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에는 호준 부부가 빌라를 명예 이전하여 요양원 비용을 피하려는 속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이상해. 자꾸 뭘 숨기는 것 같아. 혹시 빌라 말고 다른 재산이 더 있는 거 아니야? 글쎄, 내가 어제 슬쩍 물어봤는데
그냥 적금 깬 거라고 하던데. 말도 안 돼. 그 빌라라도 빨리 우리 명의로 돌려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요양원 비용이라도 우리가 다 대야 한다고. 녹음된 목소리는 그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를 단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이웃의 입을 통해 아산 토지 개발 소문이 새어나갔음이 밝혀지자 금자 할머니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유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아들에게 알리기 전에 제가 먼저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유진 변호사는 즉시 토지 매매를 급진전시켰고 며칠 후 금자 할머니는 건설업자와 토지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찍었을 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파는 행위가 아닌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선언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거액을 통장에 입금하고 확인한 그녀는 이제 돈이 그녀를 지킬 방패와 무기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추석날의 모욕,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라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재산 처분 사실을 공개하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며느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미영아, 내일 저녁 7시까지 광화문에 있는 한정식 집 수라채로 나와라. 어머님, 갑자기 무슨 한정식 집이세요?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아니, 내가 너희를 정식으로 초대하는 거다. 호준이랑 같이 와. 그리고 너희 부모님도 괜찮으면 모시고 와. 한정식집 수라채. 그곳은 추석날 아들 부부의 식탁 끝자리에 앉아 소외감을 느꼈던 그녀의 복수극이 시작될 무대였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수라채에 도착해 가장 조용하고 단아한 방에 앉았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도착해 옆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오늘은 제 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만약 그들이 끝까지 돈만 이야기하면 그때 변호사님이 나서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아들 호준과 며느리 미영, 그리고 미영의 부모님까지 모두 들어왔습니다. 호준 부부의 얼굴에는 긴장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압박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추석날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 너희가 나를 문 밖으로 쫓아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 빌라만이 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서러웠다. 호주는 고개를 숙였고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너무 모진 말을 했습니다. 돈 욕심에 어머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인 줄 압니다. 금자 할머니는 이들의 사과에 마음속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이 조금은 전해진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도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아산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사실 너희가 모르는 재산이 있다. 아산에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인데 그 땅이 이번에 개발되면서 4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되었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40억 원이라는 금액 앞에서 호준 부부와 사돈 부부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고, 이제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쓸 거다. 나는 이 돈을 여의에게 상속할 의무도 의사도 없어. 토지 매매 계약을 완료했고, 빌라도 곧 팔릴 거다.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 내 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녀는 미영의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린 뒤 다시 호준과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이 재산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오히려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금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통장을 꺼내 손주들을 위한 돈과 아들 호준에게 약간의 노후 자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외에 내 재산을 탐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호준은 눈물을 훔치며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찾으시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사죄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다. 너희들의 사과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히 홀가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40억 원이라는 금액이 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감하고 당당한 이금자였습니다. 한정식 집에서의 선언 이후 금자 할머니의 일상은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아산 토지의 잔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강북 빌라도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현금화되어 그녀의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40억 원은 그녀에게 안락한 노후와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낡은 빌라를 떠나 서울 외곽의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꾸몄고 복지관에 등록해 아쿠아로빅과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 때 느껴지는 고요함은 그녀의 복잡했던 마음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박 여사, 서예 교실의 김 선생님 등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며 그녀는 이금자라는 한 인간의 취미와 관심사로 존중받는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경로당 배식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재산 중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지역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느끼는 보람은 40억 원의 재산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온해진 2달 후 아들 호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영과 이혼 절차를 밟고 회사에서도 잘린 채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호준은 금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호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 때마다 찾는 비상구가 아니야. 너는 그때 나를 버렸어. 힘들 때만 찾는 게 엄마니? 좋을 땐 문 밖으로 쫓아내고 힘들면 보고 싶다고? 호준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독립하고 너 자신을 존중할 때 그때 다시 엄마를 찾아오렴. 금자 할머니는 현금 몇 푼이 든 봉투를 호준에게 건네며 지금의 아파트는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임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호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강인함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 후 금자 할머니의 75세 생일날 그녀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경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리를 잡은 아들 호준에게서 진심 어린 축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75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엄마의 삶을 응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제 인생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금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고맙다. 너도 내 인생 잘 살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40억 원의 재산이 그녀에게 준 것은 안정과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은 존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행복하고 당당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외부의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